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자산운용회사, 그 중에서도 자산운용회사 관리하는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개방형 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사모집합투자기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문투자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지펀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중에서도 전문투자형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이냐? 사모기 때문에 전체,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는 특별한 곳이야. 해서 소수의 특정 투자자, 일반적으로는 아주 돈이 많은, 흔히 큰손이라고 불리는 부자, 부유층이나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 같은 그런 특정한 전문성 있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를 하는데, 이때에도 이 다양한 투자 기법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려고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해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해지는 무슨 뜻이냐? 위험을 회피하다라는 뜻이에요. 헤지 펀드의 유래를 찾아보면 최초의 헤지 펀드는 그 시장에 잠시 동안의 가격 불균형을 이용해서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무위험 시세 차익 거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아비트라지 전략을 사용했던 그런 펀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위험이 없습니다 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헤지 펀드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헤지 펀드야말로 바로 가장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수익을 달성하려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소수의 투자자라고 했는데, 미국의 경우는 법적으로 100명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도록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헤지펀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투자자의 수가 4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 투자자 소수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어떻게든 잘 굴려서 큰 이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뮤추얼 펀드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헤지 펀드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모집합투자기구라고 우리나라의 법에 쓰여 있는 명시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헤지 펀드라고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헤지 펀드의 특징은 첫 번째, 아까랑은 다르게 뮤추얼 펀드랑은 다르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름아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시의 의무가 없거나 거의 적다. 두 번째, 뮤추얼 펀드는 대량의 차입금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헤지 펀드의 경우는 대량의 차입금을 활용하여서 이 레버리지를 끌어올려서 그걸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독특한 특징인데, 이것이 헤지 펀드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는 보통 투자,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설명을 할 때 저희 펀드의 경우는 이 어려운 상황,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만큼의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에 상대적으로 어떠한 수익을 냈느냐, 이런 것을 추구하지만 헤지 펀드는 그런 거 없다. 형은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된다.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좋던 나쁘던 뭐 최악이든 최상이든 상관없이 항상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을, 플러스의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알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성과와 연동된 운용 보수가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헤지 펀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 결과가 나오고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헤지 펀드는 밝혀진 것들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는 정말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는 그런 헤지 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전체의 통계적인 수익률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조건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앞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 헤지 펀드만 가지고 살펴본 결과예요. 지금 제가 특히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 2009년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죠? 바로 금융위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 헤지 펀드들도 마찬가지로 음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200% 수익률을 달성한 헤지 펀드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에는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부분의 헤지 펀드들이 2009년 한 해 동안 다시 100%, 60%, 40%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올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 숫자로 수에서도 와닿지가 않을 수 있지만 100%라는 것은 만약에 이 헤지 펀드가 운용하는 자금이 100억 원이었다면 200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100억 50%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100억 원을 운영했는데 150억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헤지 펀드들은 엄청난 위험을 추구하고 그 대가로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점은 이렇게 금융위기를 겪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쥐어짠다. 그러한 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위험을 추구하고 고수익을 가져가는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그 펀드 매니저, 운용력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엄청난 수익을 올리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보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뮤추얼 펀드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뮤추얼 펀드랑 비슷한 점은 최소한의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는 운용 보수를 받는다. 그래서 AUM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Asset Under Management,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계속 받는다. 그리고 이 헤지 펀드의 특징은 성과에 비례하는 퍼포먼스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생시킨 초과 이익에 대해 비례하는 수수료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내가 딴 돈에 얼마를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공격적인 전략을 다 허용해 줄 테니까 어떻게든 수익을 내시오라고 펀드 매니저를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몇 퍼센트를 보통 가져가느냐? 보통 우리는 2 and 20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헤지 펀드는 2%의 운용 보수, 그러니까 자산에 비례해서 자산 규모가 커졌을 때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2%고요. 그리고 매년 발생시키는 자신들의 이익, 실제 발생된 초과 이익에 대해서 그 중에 20%, 그러니까 5분의 1을 성과에 대한 보수로 펀드 매니저가 가져가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열심히 하는 만큼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 대신 이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얘네가 아주 위험한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헤지펀드 유명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유명한 헤지펀드 중에 LTCM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LTCM은 Long Term Capital Management 해서 1993년에 설립된 헤지펀드였습니다. 이 헤지펀드의 설립자는 존 메리웨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1990년대에 당시에 엄청 큰 투자 은행이었던 솔로몬 브라더스의 채권 투자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 솔로몬 브라더스에 문제가 생겨서
졸지에 이 사람도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홧김에 이 회사를 때려치고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설립한 회사가 바로 LTCM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놀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당시에 93년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처음 개발이 되기 시작하던 금융공학적인 기법들을 도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기게 돼요. 그리고 그 파트너들로, 이 LTCM의 파트너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대학들의 금융 교수,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를 다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MIT의 로버트 멀튼 교수랑 그 다음에 스탠퍼드에 있던 숄즈, 이런 사람들이 다 영입이 되게 되는데, 이분들의 이름이 익숙하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 금융공학적인 기법으로 아까 헤지펀드의 말 그대로 위험은 최소화하는데, 위험을 최소화하니까 그냥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자금만 운용하면 수익이 쥐꼬리만큼밖에 안 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레버리지를 굴리자. 그래서 부채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높은 부채 비율, 지금 전성기 때는 2500%까지 부채를 조달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설립되고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서 투자자들이 소문 듣고 다 찾아오게 됩니다. 94년에 19.9%, 첫 해에 이미 거의 20%에 육박하는 수익을 냈고요. 95년에 독하다 독해, 아직도 안 들어와? 하면서 그 더블이 되는 42%의 수익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96년에 또 마찬가지로 40%의 수익률을 내고요. 97년에는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Asian Financial Crisis,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져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자신 있다 하면서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을 하게 되고, 이제 LTCM이 너무 유명해져서 한때는 우리나라 그 당시에 1년 예산에 해당되는 만큼의 자금을 굴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도 나도 다 투자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되게 건방진 게, 아까 보통 2&20라고 했는데 얘네는 2&25, 딴 거에 5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을 가져가 있다. 이렇게 해도 투자자가 물밀듯이 몰려들어서 곤란할 정도로 성공적인 첫 해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그 금융적인 실적보다도 또 한편으로는 이 파트너들의 네임팔도 작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멀튼 그리고 숄즈, 이 사람들이 바로 199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룬 성과가 뭐냐면, 그 파생 상품을 공부하시면 꼭 배우게 되는 옵션의 가치 평가 기술인 블랙숄즈 모델을 개발한 그 당사자들이에요. 이제 블랙숄즈 모형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그 블랙숄즈 모형은 블랙숄즈의 기본 모형을 멀튼이 확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숄즈 멀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중에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아까 멀튼 그리고 숄즈, 그 두 사람이 지금 파트너로 있는데 안 할 거야? 당연히 투자해야지. 노벨 경제학상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고 그걸 굴려서 수익을 불리는 그런 아주 대단한 위협을 쌓을 뻔했으나 갑자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997년에 아까 아시아 외환 위기를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면서 이게 아시아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아시아 신흥국들이 그때 경제가 한창 증가하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이 경제 성장 중이던 애들이 갑자기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가 멈춰선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유가가 기름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특히 그게 누구를 타격했냐면 갑자기 러시아가 어려워져요. 사실 러시아는 그 이전에 이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지금 갓 90년대에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중이었어요. 그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디딤돌 하나가 바로 러시아에서는 가스가 나온다. 이 산유국이라는 점이 러시아를 먹여 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타격이 오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러시아가 저희 괜찮아요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98년에 갑자기 폭탄 선언으로 때려쳐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98년 러시아 지불유예 선언이에요. 지불유예라는 것은 지금까지 러시아가 발행했던 채권, 그러니까 정부가 갚을 돈을 안 갚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금융시장에서, 채권시장에서 야, 이거 봐라. 아시아나 러시아 같은 신흥국은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이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럼 믿을 때는 어디뿐이야? 미국밖에 믿을 데가 없다. 그래서 미국의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이 채권의 가격들이 지나치게 불균형이 커져요. 그런데 이 LTCM이 아까 그 창립자가 채권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금을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이 시스템적으로 채권 시장의 가격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수치를 예상해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채권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그 예상치를 완전히 벗어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LTCM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린 거죠. 결국 LTCM은 버티지 못하고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고, 이에 연방준비은행이 개입을 해서, 왜냐하면 LTCM이 운영하던 자산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자금이 만약에 회수가 안 되면 월스트리트가 통째로 망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규모 구제 금융을 지원하고, 그 대신 나중에 돈 차근차근 갚아라. 그리고 이 사태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정을 시키려고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조치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결국 헤지펀드 하나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헤지펀드는 어떠냐? 우리나라에는 2015년에, 그러니까 2009년에 처음 자본시장법이 도입될 때는 없었지만 2015년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7장에 사무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삽입하게 돼요. 이 사무집합투자기구 중에 특히 1절과 2절이 다루고 있는 대상이 다른데, 그 중에서 1절에 해당되는 전문투자형 사무집합투자기구가 바로 우리가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헤지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헤지펀드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금융시장의 규모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작다 보니까 제대로 된 헤지펀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개정안을 통과시킨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7장 2절에서 다루는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 투자 기구는 흔히 우리가 Private Equity Fund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펀드는 아니고 이 평가가 낮게 나와 있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잘 안 되고 있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자기네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에 참여를 해요. 실제로 이 회사를 경영해서 좋은 기업으로 탈바꿈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판매하는 거죠. 다른 곳에.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는 그러한 형태의 집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헤지펀드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헤지펀드는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헤지펀드가 없었던 것은 아직 금융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이 헤지펀드만큼 높은 위험을 추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도입을 하면서도 단서 조항들을 걸어놓습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를 사용하더라도 최대 400%까지, 그러니까 전체 운용 자산의 5분의 1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자들에게서 조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체 투자자의 수가 49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는 소수의 전문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애들만 들어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찬가지인데 각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1억 원 이상이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억 원 이상의 자금이 있을 때만 이런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헤지펀드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라임 자산운용이라 불리는 자산운용사가 경영하는 헤지펀드들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라임 자산운용은 2015년에 사실은 원래 설립된 때는 2012년에 투자 자문업을 담당하는 투자 자문사로 설립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사모투자에 대한 특례가 생기니까 그 바람을 타고 자산운용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자기네는 공모 투자를 하는 애는 아니고 사모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환을 했어요. 빠르게 입소문을 타서 우리나라 최대 헤지펀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운용 자산이 한때 5조 9천억 원까지 운용을 하고 있었고 이 라임 자산 운용을 세운 이 대표의 얘기는 합리적인 상상력을 추구한다. 그래서 고객이 원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수익을 내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 말을 실제로 인터뷰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의 이념을 그대로 정말 따르고 있는 거죠. 어떠한 형태로든.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처럼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헤지펀드의 특성대로 다양한 전략을 다 사용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 포부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헤지펀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이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에게서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49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면 전체 운용 자산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적은 금액을 투자받는 뮤추얼 펀드를 하더라도 수많은 투자자를 모집하면 엄청나게 큰 자금을 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 금융기관의 특성별로 봤을 때 은행이 가장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인 이유는 바로 일반적인 대중의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금의 형태로. 마찬가지로 헤지펀드는 지금 투자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를 확장하는데 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쓴 전략이 일종의 편법이 있었습니다. 이참에
여러분들께 다시 이 펀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자산 운용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산 운용사는 여러 개의 펀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펀드의 운영자는 바로 이 자산 운용사의 직원이 되는 거죠. 뭐 대표일 수도 있고 부대표일 수도 있고 중간 관리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 몰려들어요. 그랬을 때 이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발행해 주는데 그 증권을 바로 우리는 집합투자증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펀드의 주식을 발급해서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은 자금을 실제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데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다른 뭐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라임이 사용한 것은 일종의 편법인데 이 C가 어떤 뭐 채권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새로운 펀드인 A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서 이 A에게 투자자를 모집을 하죠. 그리고 이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A가 이 자금을 C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그 모자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마치 A의 자회사가 C가 되는 것처럼 C의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자들의 자금이 간접적으로 C에 투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돼서 C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C에 원래 헤지펀드로 모집했을 때 49명의 제한이 있지만 이거를 무시하고 여기 48명 모집했어요. 그리고 얘네에서 여기 다시 49명 모집해서 얘가 여기다 투자하면 사실상 100명이 투자하는 그런 관계를 만든 거죠. 근데 뭐 사실 이 정도까지는 다른 헤지펀드도 하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그렇게 자신의 다른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를 수십 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숫자를 따져보면 실제 자산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는 단 4개, 4달러. 그런데 실제로 명목상으로 표현되는 헤지펀드의 숫자는 300여 개. 그러니까 거의 한 헤지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헤지펀드의 숫자가 70여 개가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를 투자자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시가 안 되는 사모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된 게 이 헤지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얘네는 대부분을 이제 투자자 모집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뮤추얼 펀드처럼 언제든지 투자자가 들어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뮤추얼 펀드처럼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유동성이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실제 투자하는 자산은 채권에 투자했는데 그 채권이 뭐였냐면 전환사채라는 것이랑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에요. 그 중에서 전환사채는 이 약간 지금 기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이 어려운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면 누가 사주겠어요? 아무도 안 삽니다. 그래서 얘네가 내놓는 대안적인 방법이 뭐냐면 지금은 채권인데 만약에 우리가 잘 되면 주식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일 때는 고정 수입을 얻고 그리고 다른 주식을 보유한 주주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지금 현재 시기는 네가 채권의 형태의 이득을 누려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나면, 생존하면 그것을 네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주식으로 바꾸면 어떤 장점이 있죠? 주식으로 바꾸었을 때는 이제 그 채권을 갚고 남은 모든 돈은 다 주주 돈이잖아요. 그래서 높은 영업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다. 그러면 이 주식의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내가 주식을 팔아서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사채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채권이고 그것도 어려운 회사의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비유동적인 자산이었다. 그 다음에 해외의 무역 회사들이 이 무역을 하면서 매출 채권이 발생하면 그 매출 채권을 매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이 무역에 임한 상대방이 돈을 갚으면 그 돈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익성은 높지만 얘네가 뻗땡겨서 돈을 안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비유동적인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만약에 저 이제 그만 투자할게요 라고 하는 투자자가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네 하고 돈을 줍니다. 근데 그 돈이 누구 돈이냐? 다른 신규 투자자, 여기 장사 잘 된다면서요? 하고 들어오는 신규 투자자 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한 거죠. 일종의 폰지 사기를 친 겁니다. 그리고 이 전환사채나 매출 채권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이 회수가 안 돼요. 그럼 이 손실을 알려야 되는데 그게 알려지면 투자자들이 더 이상 오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자, 예를 들어서 이 라임이 운영하는 두 개의 펀드가 있다고 칩시다. 얘가 채권을 샀어요. 근데 얘네 가격이 떨어졌어요. 혹은 회수가 안 돼요. 불량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손실을 보는 상황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얘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얘한테 팝니다. 그것도 높은 가격에 팔아요. 그러면 얘한테 현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산의 손실이 없는 것처럼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불량 자산이 되는 거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불량 자산이 된다. 그래서 손실도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 손실은 어떻게 막느냐? 새로운 펀드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얘가 다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네가 기대한 거는 그런 거겠죠. 어느 순간 얘네가 혹시라도 채권이 살아나면 된다. 이런 거였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슬금슬금 이 시장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야, 라임 좀 상태 안 좋다는데? 진짜? 나 얼마 전에 투자했는데 어떡하냐? 안 되겠다. 빼야겠다. 그래서 점점 판매가 증가하고 반대로 더 이상 돈을 맡기려는 신규 투자자는 들어오지 않아서 유동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개방형 펀드라는 것은 언제든지 환매를 요청하는 투자자가 있으면 돈을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그런 규칙인데 그걸 어겨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2019년 말에 저희 못해요. 더 이상 돈 못 드립니다. 환매 중단을 선언하게 되고 결국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 금융감독원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이미 운용하던 이 헤지펀드의 자산은 이미 대부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구성된 다 손실된 상태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더구나 헤지펀드의 특성상 이 자기 자본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돈을 또 추가로 빌려서 운용했기 때문에 돈이 설령 생긴다 하더라도 차입금을 먼저 갚아야 되므로 결국 진짜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 헤지 펀드에 이 당시 라임 자산 운용에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 노후 자금을 투자한 60대 이상의 은퇴자였어요. 근데 소문을 듣고 투자를 했다가 완전 손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것이 결국 이어져서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를 다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헤지 펀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을 시켰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지 펀드는 애초에 원래 전문적인 투자 능력이 있는 투자자만 받아줘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알고 투자했으므로 사실 이렇게 피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보상해줄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조금 헤지펀드에 잘 모르고 못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차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뮤추얼 펀드와 헤지 펀드는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뮤추얼 펀드의 경우는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헤지 펀드는 전문적인 투자자, 부유층이나 이런 경우 아니면 금융기관으로서 투자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투자자의 수도 이 뮤추얼 펀드는 제한이 없지만 이 헤지 펀드의 경우는 소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뮤추얼 펀드의 자산 가치는 매일 측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순자산가치 NAV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사모집합하는 이 헤지 펀드의 경우는 그러한 것이 공개될 의무는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기타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또한 뮤추얼 펀드의 경우는 늘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헤지 펀드는 그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없거나 아주 미미하게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이 아닌 부채를 사용할 수 있느냐, 차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뮤추얼 펀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헤지 펀드는 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높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사의 수익은 뮤추얼 펀드는 기본적으로 이 자산 운용사가 받는 돈은 주로 자산 규모에 비례하게 되지만 헤지 펀드의 경우는 그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성과에 대한 성과 보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에게 더 높은 수익을 발생시킬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는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뮤추얼 펀드의 투자 전략은 대부분 어떠한 자산을 사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판다. 이러한 단순한 전략이라면 헤지 펀드는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자산도 뮤추얼 펀드는 판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유동성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자산을 주로 투자 대상으로 삼는 반면 헤지 펀드는 투자 자산이 아주 다양하고 심지어는 아주 완전히 비유동적인 자산에도 투자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할 때 시장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그 시장 현황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익을 얻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것을 베타라고 흔히 불러요. 이 베타를 추구하지만 이 헤지 펀드는 시장 상황이 어렵든 좋든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알파에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추구한다.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 뮤추얼 펀드와 비교되는 헤지 펀드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뮤추얼 펀드도 아니고 헤지 펀드도 아닌 다른 집합 투자 기구들은 무엇이 있느냐? 다른 펀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